1997년 한여름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층 연립주택에 한 신혼부부 인척을 한 사람들이 월세를 들어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부부가 바로 북한에서 보낸 스파이였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야, 신혼부부가. 실제로 북한이 키워낸 부부 간첩이었던 거죠. 10년간 특수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정해준 사람과 강제 결혼합니다. 실제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으로 내려가서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위장하라고 북한이 지령을 내린 부부 간첩인데 과연 이 부부 간첩을 만든 김정일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뭐예요? 뭘 정보를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남편의 이름은 최정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아내였던 그 사람은 강연정이라는 사람인데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도중에 4학년 때 이제 간첩에 발탁이 되었다라고 하고 아내인 강연정 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간첩 교육에 차출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가까이 이제 간첩 교육을 받은 또 아버지가 인민군 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성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완벽한 그런 부부 간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990년 11월 북한에서 간첩 훈련을 받던 중 두 사람 결혼하라는 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이제 2년 만에 아들도 낳았는데요. 근데 이름을 남혁이라고 지어요. 근데 남혁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일 것 같아요? 남혁? 남혁? 남로당 혁대? 바로 남조선 혁명. 이름 거창하네. 그 금혁이는 금방현명이야. 괜찮은데요? 자, 어쨌든 23살 그리고 18살 이 정말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간첩으로 뽑히고 억지로 결혼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조국의 명령을 받은 군인인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둘이 살아라 하면 무조건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당에서 결혼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중앙당 옥과라고 있어요. 엄청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다가 김정일이 아끼는 뭐 호위 총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제대할 때쯤에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 이러면 결혼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내군이네 아주. 아니 그럼 이 부부들은 그럼 어떤 훈련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 이제 부부 간첩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부부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예, 부부 전투원들을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 전투원들을 많이 양성시키라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부를 이제 내보냈을 때 한 명이 이제 하다가 죽어도 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또 이제 이렇게 감시가 되다 보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정남 강연정 부부도 이런 경우를 이제 코스를 밟아서 부부 전투원이 됐는데요. 육체훈련 뭐 시작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산에 둘이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먹고 알아서 살아나면 데려가고 죽으면 그냥 땡. 이런 쪽. 우에는 되게 돈독해지겠다. 그다음 더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제 훈련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드라마나 뉴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부부 의사도 아니고 부부 교사도 아니고 상상도 못할 부부 간첩.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은 그들은 1997년 8월 드디어 남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1997년 8월 2일 밤 11시경 거제도 앞 봉해상에서 반잠수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남녀 한 쌍이 특수 잠수 장비, 전문용어로 잠수복이라고 하죠. 그걸 입고 입수를 해요. 그리고 30분 동안 수영을 해가지고 거제도 앞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함을 타고 거제도 앞바다까지 왔는데 왜 우리 해군은 적발을 못했어요? 그러게 못 봤어요? 안 보였나? 그때 거제도 해안에는 외부에서 오는 선박들을 탐지하는 레이더 기지가 있었대요. 그럼 잡아야지. 그런데 이 잠수함에다가 얘들이 이제 스텔스 물질을 발라놔. 당시의 기술로는 우리가 그걸 탐지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7년인데? 네. IF라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못 쏴가지고. 맞아. 봐봐, 순간순간 버티니까. 순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 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부가 내렸잖아요. 그래. 이들에게 뭐가 있었냐?
권총 2자루, 그다음에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그때 당시 3천만 원. IMF가 3천만 원? IMF 3천만 원. 아파트 그리고 값인데? 대한민국 때인데. 주민등록증과 경찰 신분증까지. 위조겠죠. 대박이다. 아니 그러면 이 10년이나 이렇게 빡세게 훈련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북한에서 그럼 엄청난 임무를 줬겠네요. 이 자리에서 공개할까요? 아시죠? 안에서 자유로운 임무를 주는 거야.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미션. 슈퍼 옥수수 씨앗을 가져와라. 얘 문익점이야? 뭐야? 아니 그냥 달라 그러지. 아무튼 당시에는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옥수수 박사라고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경북대학교의 김순건 박사님. 이 김순건 옥수수 씨를 심으면 수확량이 2배예요. 당시에 뉴스에서 봤던 기억나. 슈퍼 옥수수. 최근까지도 간첩 파견할 만하다, 야. 그래. 그런데 그때 재밌었던 건 그때 당시에 김순건 박사 개발했던 옥수수는 사료용 옥수수였어요. 이게 좀 서글픈 건데 북한은 그때 당시에 식량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료가 어딨어. 사람용과 사료용을 구분한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일단 사료용이라도 갖고 와서 심어서 경장량 2배, 3배, 4배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농작물에 관련된 권리를 어마어마하게 세계가 전쟁할 때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 청양고추가 해외 다국적 기업에 팔리고 지금도 고추 먹으려면 청양고추 먹으려면 외국에 로얄티를 내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당시 그 북한은 고난행군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는 북한에 있었고 그때 뭐가 제일 많이 생겼었냐면 소토지밭이 생겼습니다. 소토지밭? 소토지밭이요. 그러니까 배급을 타던 사람들이 고난행군이 되면서 배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종자를 한 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국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전민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산에 다 그냥 나무가 없기 시작해요. 그게 시작이라고 보면 그게 됩니다. 원인이죠. 그럼에도 그때 당시 그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이 10년 동안 훈련시킨 간첩을 북한에서 그 한국에 그 종자를 가져오라 얼마큼 그때 당시 고난행군이 심각했는가, 식량난이 심각했는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거죠. 이미 서울 지하철에 10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던 북한 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철도청과 서울 지하철 공사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고정간첩으로서 암약을 했던 심정웅이라는 고정간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서울 김포에서 태어났어요. 김포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중학교 때 북측으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중학교 때? 오촌 당숙이 벌써 북한을 여러 번 갔다 왔던 고정 간첩이었어요. 삼촌이 설득을 한 거죠.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삼촌과 함께 월북도 해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떤 지령을 받고 내려오냐면 조국 해방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은 철도가 정말 중요하다. 철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를 하고 있어라. 해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통고등학교에 들어가요. 철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준비를.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 철도청에 취직을 해요. 야, 영화 같다. 철도청에 취직을 하다가 다시 지령이 또 내려와요. 지하철이 중요하다. 그래서 1984년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 취직을 하는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의 11개 역사와 터널 구간 설비를 관리하는 동작 설비 분소입니다. 설비 분소장 55살 심정웅 씨. 이 사람은 무려 40년간이나 북한의 지시에 따라 암약해온 고정간첩 철마산 66호였다고 국가안전기획부는 밝혔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을 밝혔으니까 힘들어 좀 느끼지 않고. 심 씨는 특수부대 장교로 근무하는 아들로부터 폭발 관련 재료와 장비까지 가져오게 한 뒤 은닉해온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최정남 부부 간첩과 6차례 만나 지하철을 마비시킬 집수정과 변전실 위치를 보고하고 전쟁 발발 시 접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철의 철로가 침수되면 지하철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하가 침수되지 않게끔 배수하는 집수정 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 집수정 장치의 설계 도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거 무섭다. 집수정 장치를 고장시켜서 이 지하철을 침수할 수 있을 작전에 대해서 본국에 낫낫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됐을 때 북한이 했다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 안 나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거기다 뭐 지금 부부간첩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40년 가까이 지금 암약을 하면서 활동했던 고정간첩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시크릿 코드 처음에 나왔던 4,591명, 그 간첩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얼굴로 또 어떤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좀 소름 끼치는 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들은 지금 관광도 하면서 대한민국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위장을 하고 다닙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무언가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야? 뭐예요? 뭐예요? 택배. 저거 뭐예요?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꺼내지 마. 술탄? 사제폭탄? 뭐지? 무서워. 이걸 왜 꺼내? 자, 이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분들이? 관광만 하고 다닌 게 아닙니다. 공구통 안에 있구나. 권총. 소음기까지 달았네. 이건 뭐예요? 화장 립스틱. 립스틱. 한국에도 많은데. 그리고 만년필. 뭐예요? 총알. 무서워. 그리고 그건 뭐지? 기밀 문서. 뭐예요? 백지인데? 왜 백지 있잖아. 총이랑 총알 빼고는 다 남한에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저 립스틱은 여성들이 입에 바를 립스틱처럼 생겼지만 사실 그런 립스틱이 아니라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그런 바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는 게 아니라 그 바르는 앞쪽에 그 립스틱의 앞쪽을 물면은 거기서 청산가리가 나와서 자살용? 네, 자살용인 거죠. 립스틱을 쓰는 이유가 일단 입으로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립스틱이 편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옷깃에 많이 숨겼다고 해요. 그 김현희 씨가 잡혔을 때도 동행했던 남자분은 옷깃에 독약을 넣었다가 바로 물고 자살을 했지만 김현희 씨는 실패를 했고 근데 그런 방법들도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다 알아채가지고 체포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해요. 어떤 것도 입에 넣을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손목을 포박하는 게 그때 이후로 나왔다. 우리 현주 씨 있잖아요. 그분들 올 때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엄마가 꼬매서 면도칼하고 쥐약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우리도 쥐약가. 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잡혔을 때? 예, 잡혔을 때 솔직히 칼은 내가 뭐 끊을 것 같고 그냥 확 마셔버리려고. 순간적으로. 이게 아무튼 간첩들에게는 여러모로 사용될 수 있는 독극물이 있었다. 그 만년필도 이제 호신용 뭐 이런 걸로 쓰는 건데요. 이게 바로 총이 됩니다. 총이 된다고? 예, 만년필 뚜껑을 열고 이렇게 두 바퀴를 돌리면 탄알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앞에 3m에 있는 이 나무 판자 간통이 될 정도로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서울 관악산, 서울대 입구 등산로 바위밑, 경주시 민속공익촌 야산, 경주 시외버스 물품 보관함, 강화도 만산 부근 묘소 비석 밑에. 자, 이 장소들의 공통점 뭘까요? 산을 좋아해요. 기가 좋아. 이 기가 좋은 곳에 이들 간첩 부부가 무언가를 숨겨둡니다. 돌아다니면서. 바로 이 상자. 이 상자. 이게 하나만이 아니었어. 보시면 보통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이나 약속된 장소에 매설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공원 입구. 그러니까. 관악산 근린공원 정상 바위 밑에. 시민들이 노상 다니고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는 곳에 이들 부부가 거제도에 들어온 다음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같은 간첩 장비들을 다 매설합니다. 이런 걸 이제 드보크라고 하는데 간첩들이 자신들이 첩보 활동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감추어 놓고 또 서로 공유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근데 산속 깊이 숨겨놓는 것보다 차라리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산속 깊이 들어가면 의심받잖아. 그렇죠. 거기 왜가 혼자 갑자기 영락 없는데 그냥 가다가 슬쩍 조금만 빗나가가지고 슬쩍 파가지고 물 한 잔 먹으면서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네. 무하마드 깐수. 아버지는 선교사 출신 필리핀인, 어머니는
레바논인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무함마드 깐수가 된 거죠. 네.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 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Y대학교의 어학당에 들어갑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그 어학당에 입학한 지 5년 후에 우리말로 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뿐만 아니라 무려 12개 국어를 12개 국어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등등. 그리고 또 사립대학교의 사학과 교수로서 재직을 하셨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인기가 있어가지고 과목이 그쵸. 인기가 있어가지고 과목이 그쵸. 수강 신청만 하면은 매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16살 연하의 간호사 출신 부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한 로맨티스트 겸 천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썬킴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인물을 제가 지금 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정수일.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난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최초로 베이징대의 아랍어 학과에 입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모로코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2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엘리트 조선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으로 귀화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으로 몰래 넘어옵니다. 자, 태생부터 자라온 환경 그리고 과정 모든 게 다른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탈북민? 탈북민. 탈북민. 아랍어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랍어. 그렇죠. 둘 다 아랍어를 한다. 결혼 둘 다 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다. 소름 끼치는 공통점. 김종민 씨가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공통점이 뭔지 찾아냈습니다. 우와, 잘생겼다. 잡아드릴게요. 네, 잘생겼다고. 깐수. 젊었을 때 한인머리가 아랍 사람 같아. 뛰면 정수일. 코스열 붙이면 깐수. 뛰면 정수일. 동물인물이었나요? 그렇죠. 헤어라인. 아니, 이게요? 지금 놀래잖아요. 아예 다른 이 두 인물이 한 사람이라. 너무 놀라운데? 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 깐수라는 인물은 대학 교수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깐수 교수가 쓴 책입니다. 우와, 책도. 베이루트 아랍대학교 사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말레이 대학교 이슬람 아카데미 교수, 한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한국대학교 사학과 초빙 교수. 이 책을 이거 한 권만 쓰신 게 아니죠? 네. 뭐 있어요? 저것도 막. 야, 이거 쓰느라고 이걸 쓰는데 야. 진짜 많은데? 이만큼 있어요. 10권 넘어요. 이 중에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신라서역 교역사 같은 책 같은 경우는 간첩으로 적발되기 전에 썼던 그리고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진짜? 간첩 전에 썼다고요? 예. 이렇게 만반의 준비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부부 간첩. 그런데 한국에 온 지 단 3개월 만에 발각이 되고 맙니다. 만반의 준비라니요. 정말 어설픔의 극치였습니다. 이 부부들이 뭘 했냐면은 일단 거제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다음 지령이 이제 마금산 온천. 이제 그걸로 가라라는 지령을 받았나 봐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돈 1,000원을 내요. 냈는데 2명 요금이 960원이었어요. 그러면 4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슬러 받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서 있던 거죠. 옛날에 어떻게 했지? 돈통 있었나? 옛날에 이렇게 돈을 지폐를 넣으면 운전사가 찍 하고 근데 이때는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돈을 낸 다음에 옆에 잔돈통이 있었대요. 거기서 자기가 알아서 거스름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고 옆에서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고 기사는 쳐다보니까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탔는데 자기 내릴 때 이걸 누르더라고요. 근데 그 버스 그 한 개 정거장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줄은 모르고 북한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속 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눌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가면 이제 내 여기겠거니 하고 누르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눌러서 문을 열면 내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장난인 줄 알고 또 없고 내리는 사람도 없고. 한 3번째 반에 이제 기사 아저씨가 맞죠? 쫙 문 열었는데 또 안 내리니까 좀 내려라. 그래서 내렸어요. 3번째 내려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어디에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 표 이렇게 역전 이름을 쭉 쓴 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그 앞에 딱 난간을 찍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하나 둘 내릴 때까지 그것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 뒤에 앉으세요. 자리 많은데 앉으세요. 안 됩니다. 저거 봐야 됩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해야만 앉고 그렇지 않으면 야 고기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외국 나가면 지하철 타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불안해서. 맞네. 그래. 또 한 번 이 부부가 실수를 했는데. 왜요? 대표적인 게 이제 여의도에 갔어요. 여의도 빌딩 지하에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이 부부가 시킨 게 메밀소바를 시켰어요. 오, 맛있겠다. 메밀국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보통은 면을 들어서 적셔서 장국에 찍은 다음에 면만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르고 멀뚱멀뚱 있다가 장국을 그 대나무 판 국수에 있는 거기다 이렇게 부어버려요. 그 간장을 간장을 여기다 부은 거야. 여기다 부어. 그러니까 이게 다 흐르고 바지도 적시고 해서 그 당시 굉장히 수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이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메밀소바가 북한에서 그렇게 낯선 음식은 아니에요. 그냥 냉면 아니에요, 냉면? 메밀국수라는 게 북한에 있단 그렇지, 말이에요. 평양냉면이고 또 메밀국수. 이게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먹는데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육수를 부어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부도 북한에서 먹었던 그 메밀국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에 익은 메뉴다 보니까 메밀국수랑 간판 보고 그냥 들어간 거구나. 네, 그렇죠. 아니 또 실수한 게 있다면서요? 또 실수한 게 이게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공감이 됐던 게 아기 기저귀랑 생리대 둘 중 안에서 이걸 되게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아기 기저귀를 이 여자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은 물론 평양에서는 뭐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아는 언니가 출산을 했다길래 아기 옷을 사가지고 갖다 줬는데 언니가 자기를 놀리냐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아기 옷이 아니고 제가 산 게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강아지 옷이었던 거예요.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북한도 21세기, 한국도 21세기인데 이게 북한하고 너무 다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간첩도 발전된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A볼 폭격기였다고 해요. F준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장 심한 욕이 이것대요. 뭐예요? 너 그렇게 자꾸 수업 시간에 졸고 그러면 B 플러스야. 내 교수 평생 너가 형편없는 학생은 처음 봤어. 너는 B 플러스야. 와, 미플 너무 와, 진짜 이 정도 훌륭한 교수는 진중권 교수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니 이게 마감이었었죠. 아니 그죠 수강 신청은 저기 전성 매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그 강의가 시작되면은 반도 안 와. 깐수 교수의 진짜 모습은 바로 난파된 북한 간첩 정수일이었는데요. 어떻게 12년 동안 정말 깜짝같이 사람들 속일 수 있었을까요? 깐실 교수님이 이제 학문 연구뿐만 아니라 연애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로맨티스트. 네, 얼굴도 되게 훈남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86년도 그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그 아랍어 통역으로 일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함께 일했던 그 아랍어 강사의 소개로 종합병원 간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와 좋은 만남을 2년 동안 유지하다가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8년을 살죠. 그러니까 연애 2년, 결혼 생활 8년이면 도합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와이프를 이제 철저하게 숨겨
생겼다는 거죠. 근데 놀라웠던 거는 밤에 잘 때 잠꼬대를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근데 잠꼬대 할 때 아랍어로 했대요. 와, 야, 얼마나. 그 와이프는 10년간 내 남편이 아랍인인 줄 알았던 거네. 아랍 혼혈인 줄 알고 살았던 거네. 대단하다 진짜. 아랍인도. 영화다, 영화. 자, 이슬람 문화 한국 최고의 권위자이자 전문가면서 문명 교류사에 있어서 어떤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깐수 교수가 간첩이라니 학교, 제자 그리고 학계에 큰 충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진짜가? 어머, 어떡해요. 단국대 교수 무하마드 깐수 씨는 외국인이 아니라 본명이 정수일인 난파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들으면서도 이상하죠. 외국인같이 생겼는데. 정수일의 또 다른 이름 무함마드 깐수 교수는 동서문화 교류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습니다. 그의 신라 아랍어 교수는 학생들 사이에 꽤 인기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 언어적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셨으니까 한자 같은 것도 참조했습니다. 한자를 더 잘 요즘에 태어났으니까 도전적이었으니까 학생들 동료 교수들도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해온 이 아랍인 교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랍 사람이라 아주 깜빡 믿고 있었다고. 요새 또 뭐 외국에도 막 돌아다니고 했다서 국제적인 이제 학자로 크는구나 그런 생각만 했었지 뭐. 북한을 떠난 뒤 중동과 동남아 지역을 돌면서 레바논 국적과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이른바 국적 세탁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4년 국내에 들어온 정수일은 단국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뒤 90년에는 마침내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주위 사람은 물론 8년 전에 결혼한 한국인 부인마저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필리핀 국적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조사 결과 정수일은 그동안 160여 차례에 걸쳐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4차례나 북한에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러면은 간첩 정수일은 인텔리 간첩답게 지령 해독용 난수표를 만들 때도 이처럼 외국의 유명 소설책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년 동안 사회 각계 저명 인사들과 신분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남한 정세 정보 수집에 주력해왔으며 간첩 활동하라고 이제 한국에 보내놨는데 강의하고, 성내고, 연구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할 거 다 했어. 이 무하마드 깐수 교수가 12년간 안 들키고 있다가 체포가 되었을까? 바로 팩스 때문에 검거가 됩니다. 팩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팩스? 7월에 체포가 됐잖아요. 4개월 전으로 시간을 쫙 돌려볼게요. 4개월 전부터 알았구나. 네. 서울에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시청 앞에. 지금도 있는 그 프라자 호텔에서 뭔가 중요한 첩보를 안기부가 감지해냅니다. 프라자 호텔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남한의 주요 정보, 대한민국의 주요 정보를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누군가가 보낸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팩스는 다 기록이 남아요. 통신 같기 때문에 안기부가 그 주변에 CCTV를 쫙 깝니다.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해내는데 외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프라자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팩스를 이용한다. 그런데 그 외국이 어느 쪽이냐면 이 아랍권 외국인 같다. 국정원이 안기부가 몽타주까지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몽타주까지 만들면서 누가 봐도 몽타주가 깐수 교수인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기부가 깐수를 그리면서 하지만 깐수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야. 아예 연관상이 없었던 사람. 왜냐면 깐수는 그 깐수거든. 해본 사람 있겠구나. 예. 그래서 아마도 이건 추정의 영역인데 몽타주를 그리는 요원 중에 한 명은 이거 깐수 닮았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깐수 같은 몽타주를 그 프라자 호텔 관계자들에게 다 줍니다. 뭐 로비랑 이런 데 돌렸겠죠. 자, 그때부터 안기부가 그 프라자 호텔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4개월간 그게 이어집니다. 4개월 뒤. 바로 7월 3일 낮 12시가 지난 시각.
플라자 호텔 로비에 몽타주랑 똑같이 생긴 외국인이 호텔 로비로 들어와서 섹스를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호텔 종업원이 잡았다. 딱 봤어. 프런트에서 쓱 꺼냈는데 너무 똑같아. 어떡해요.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네. 이분이 오셨어. 왔어. 그러니까 호텔 종업원은 이분이 깐수 교수라는 건 몰랐는데 몽타주가 너무 이분이었어요. 그래서 호텔 직원이 여기서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제가 지금 팩스가 고장나서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가서 신고하는 거야. 안기부에 신고를 합니다. 몽타주랑 똑같은 남성이 섹스를 사용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붙잡힌 게 알고 봤더니 무하마드 깐수 교수였죠. 그것도 웃겼겠다. 안기부 직원은 깐수 교수 얼굴을 따로 아는데 깐수 교수가 CCTV에 왔다 갔다 하니까 교수님 나와! 우리 간첩 잡아! 나와! 그럴 수 있죠. 나와! 괜히 오해받지 말고 나와! 그런데 이게 잡고서 깐수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알지만 깐수 교수가 지금까지 밝혔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의 연구 실적만 빼고 바이오그래피 그의 본적, 뭐 예를 들어서 고향, 국적, 뭐 취미생활, 이름, 한국어 실력 만들어진 거구나. 다 가짜였고 그냥 팩트는 난파 간첩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안기부도 놀라고 전 대한민국 국민이 다 놀랄만한 그런 검거 사건이었죠. 제가 엄청난 사실을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맨날 가져온대. 사실 엄청난 거 가져와. 무하마드 깐수가 12년 전에 여기 한국에 오자마자 잡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말도 안 돼요.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돼. 이게 기사에 있습니다. 12년 전에 사실 잡혔었는데 이게 84년에 그 복덕방 주인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이 거동이 좀 수상하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예리하다. 국내 이슬람교 그쪽 지도자가 이제 보직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뭐 괜찮다 해가지고 보직을 쓰고 나왔습니다. 자, 복덕방에서 뭘 했는데요? 복덕방 주인이 신고를 했다. 복덕방에서 수상한 짓을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짓을? 총을 꺼낸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찾으러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했는데 그 화폐 단위를 원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화폐 개혁 전에. 근데 제가 생각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환이라는 단어를 써본 기억이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얼마, 몇 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바로 이제 신고를 해버린 거죠. 뭐 3,000원이 아니라 3,000환. 고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용산구 한남동에서 복덕방을 운영하시던 이 씨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복덕방 사장님의 어떤 예리함. 뭔데요? 저는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냐면 환도환인데 복덕방 사장님이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봤을 때 이 양반이 외국인이라서 처음에는 말이 좀 이렇게 어색한가라고 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깐수 교수의 말 속에서 북한 말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말투 같은 거. 이 말투가 너무 북한 말 같은 거예요. 복덕방 사장님 실제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이 와서 집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북한 간첩 같다라고 이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에 있는 이제 이슬람 교계의 지도자가 보증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깐수 교수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레바논에 가서 실질적으로 이슬람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아랍 이슬람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 있는 이 이슬람 리더들은 이슬람교 관계자들은 이분에 대해서는 신원이 확실한 전문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황당해. 깐수가 간첩이라니. 얼마나 황당해요. 라고 결국엔 보증을 서줘서 깐수 교수가 혐의를 다 벗게 돼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복덕방 사장님이 나중에 한 그 대학교 근처에서 깐수 교수님이 이제 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그 깐수 교수님을 우연히 마주쳤대요. 근데 너무나도 존경받는 교수님을 내가 간첩으로 하고 있었다니 몇 년간 죄책감에 내가 이 교수님을 신고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깐수가 간첩이다. 뉴스 보고 정말 황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의 눈썰 믿는 최고야 말이면서. 이 아랍어과 교수가 어떻게 해서 간첩 일을 했을까? 이 정실이 아랍어는 물론이고 외국 언어, 여러 가지 언어에 되게 능통했잖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얼굴이 되게 이국적이에요. 이국적이다 보니까 중요한 그 조선 노동당 눈에 딱 띄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 플러스 엄청난 인텔이잖아요, 이분이. 아랍어 교수로 재직하던 중에 간첩으로 발탁이 됐어요. 되고 나서 이 사람한테 4년 5개월 그 훈련을 시키고
이 사람을 한국에 보낸 거죠. 센스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 아랍어과 교수로 발탁될 때 당시 나이도 상당히 어렸어요. 네, 정수일 씨 그때 평양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할 때도 나이가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정도였고요. 정말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고. 정수일 씨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도 중국에서 정말 유명한 외교관이었고요. 심지어 내가 이제 북한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상관이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안 그러면 안 되냐. 제발 그러지 마라. 뜯어 말리고 저우언라이 총리도 직접 만나서 참 한번 고려해 봐라. 남는 거 고려해 봐라. 우리가 당신 잘 키워주겠다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을 정도로 그런 엄청난 엘리트였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필 타이밍이 안 좋았거든요. 왜? 북한이 당시 그때 반종파 투쟁 이러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연합한 거예요. 밀어내고 이제 순종주의를 강조하던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지만 너는 어차피 우리와 다른 계열, 다른 파니까 저기 외국어 대학에 가 있어 라고 해서 현직에 가 있다가 물 먹은 거네. 그쵸. 약간의 물을 먹었죠. 근데 정수일 씨가 가지고 있는 이 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런 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가서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남은 인생을 그 한반도 통일에 조국이라고 이바지하는 게 어때? 라고 하니까 바로 거기서 승낙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4년 6개월의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수일 교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옥중 편지를 보면은 민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민족인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한민족인데 이거를 각각 다른 국가로 보고 다른 민족으로 보는 군족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한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그 말 하더라고요. 군족주의자. 네.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운의 천재 정수일 그가 4년 5개월간의 혹독한 간첩 교육을 마친 뒤에 드디어 임무에 투입되는데요. 첫 번째 임무가 뭐였습니까? 정수일이 첫 번째 받은 임무는 레바논 국적을 취득할 것, 그리고 남한에 침입하여 주요 정세 정보를 수집할 것. 1979년 1월에 공작금 $10,000를 가지고 레바논에 도착해서 친북단체인 레바논 조선 친선협회 그리고 북한 대사관의 도움으로 어찌저찌 무하마드 깐수라는 실존하는 인물로 실존 인물이야. 죽갑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어딘가에는 무하마드 깐수가 살고 있었지. 깐수가 있는 거지. 그 실존 인물로 이 정 씨가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국적 세탁을 한 번 더 해야 안전하다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필리핀 여권 영상에서 봤잖아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렇죠. 결과적으로 필리핀 국적 세탁을 하는데 성공하는데 처음에 튀니지, 말레이시아, 호주, 파푸아 뉴기니까지 가요. 파푸아 뉴기니? 네, 인도네시아 등등을 다 문을 두드립니다. 신분 세탁을 하려고, 국적 세탁을 하려고. 근데 다 이제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필리핀에서 가까스로 1983년 4월 필리핀의 국적을 취득한 후 필리핀 국적의 레바논인으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보세요. 두 번 했네.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레바논 사람으로 그리고 필리핀 국적으로 두 번 세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따지면 이 사람은 조선족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에서 외교관을 하다가 평양으로 돌아와요. 평양에 교수를 하다가 다시 간첩을 발탁해요. 그러니까 총 4번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국적이 엄청나다 이거. 간첩 신분이 들통난 후에 어떤 좀 처벌을 받았어요? 간첩으로 체포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무려 12년간 위장 간첩으로 대한민국의 정보들을 북한으로 직접 빼돌렸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정보 당국에서도. 12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형이 구형됐는데 형량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깐수가 국내에서 12년간 간첩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형을 구형했지만 12년형 똑같이. 그러니까 12년. 그런 의미를 그때 재판부가 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12년간 간첩으로 생활했던 기간만큼 12년간 수감하면서 하루하루를 속죄하라 라는 의미로 굉장한 선처를 해준 거예요. 이례적인 선처. 그러니까 무기로 감형 정도가 보통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왜 선처를 이렇게 해줬는지에 대해서 3가지 이유로 바뀝니다. 첫 번째, 다들 말씀하셨듯이 북한으로 열심히 나르긴 했는데 그다지 그걸 국가 비밀로 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간첩은 맞지만 국내에서 그간의 연구한 업적들이 너무 국내 학계 발전에 탁월하다. 기여를 했다. 세 번째,
전향 의사를 밝혔다.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예, 결국에 전향 의사를 밝혔어요. 이 세 가지가 참작이 돼서 이걸 기소하는 우리 국정원이나 아니면 형량을 때리는 법원 입장에서 다 이 사람은 좀 봐줘도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거죠. 공감대가 있습니다. 묘하다. 진짜. 이분이 이제 사형 구형을 받는 그 순간에도 걱정했던 게 이러면 이제 연구가 끊긴다. 내가 하던 연구가 끊긴다. 이걸 걱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연구자죠. 천상학자죠. 이 정수일 교수가 남긴 옥중 편지를 보면은 이제 그 사형 구형을 받고 선고를 받을 때까지가 딱 2주였대요. 그 2주를 마의 2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악마 같은 2주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그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사형 딱 선고가 내려졌을 때 마음이 편했다. 단 한 가지 점이 마음에 걸렸던 건 뭐냐면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되기 전까지 쭉 이 작업을 했던 고대 문명 교류사라는 그런 그 논문과 책이 있었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후 변론을 할 때 변호인도 앉아있고 이제 검찰 측에 그 말을 했대요. 정수일 교수가.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가 정말 평생 연구를 했던 고대 문명 교류사 그것이 이제 책으로 완성이 안 되고 그걸 못 보고 죽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자기한테 그 사형을 구형을 내렸던 검사가 뭔가 들고 와요. 뭡니까? 컴퓨터랑 프린트된 원고를 들고 오면서 딱 책상 위에 놓습니다. 뭐냐면 그 정수일 교수가 쭉 연구를 해왔던 고대 문명 교류사 원고였어요. 자기도 참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동안이란 많아 그 기간 동안에는 원고를 완성을 해라. 마시라.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체포되면서 강의가 폐강이 됐잖아. 학생들은 학점 어떻게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편지로 강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는데 어떤 학생이 편지를 보냈대요. 거기에 이제 답장을 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지금 도입된 원격. 비대면 수업의 수초다. 4년 1개월 동안 감옥에서 이분이 25,000매의 원고를 썼거든요. 25,000매. 네, 그래서 석방된 뒤에 출간한 책이 9정에 10권. 그러니까 그 전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3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신 거니까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북한 간첩 한 명이 우리나라 대선에 끼어들어서 이 판을 흔들려 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 2달 전으로 가봅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늘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남한의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또 간첩 활동을 해온 자, 중부 지역당 400여 명? 어머머머. 오. 대박이다, 야. 어떻게 여기서. 충성맹세.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지금 대선 앞두고 무슨 일입니까? 연일 언론에서 이게 왜 선거판으로 옮겨질까요? 아니 지금 아까 보니까 진짜 막 수류탄에다가 권총에다가 막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건 약간 좀 거의 무장공비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 무장공비죠. 그들의 정확한 명칭은 이거였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 지역당.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이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 중부 지역, 충청과 강원도. 근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통일하자. 그것도 적화 통일을 하자. 시한은 우리가 분단된 지 50주년이 되는 1995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인 20, 30대의 청년층을 포섭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간첩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중부 지역당이었습니다. 에이스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중부 지역당에 총책을 했고요. 북한에서 보내준 왕복 잠수함을 타고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함을 타고요? 잠수함이요?
잠수함도 그냥 잠수함이 아니라 왕복 티켓이었어요. 왔다 갔어요. 제야에서 이름 꽤나 날렸던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코드명 대둔산 11호의 황인호. 일단 1980년 강원도 정선에서 탄광 노동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무력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혀서 실제로 감옥살이를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뭐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10년 뒤인 1990년 10월 17일 은밀하게 강화도로 황인호가 향합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준비해준 잠수함이 있었고 그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들어갑니다. 6박 7일 동안 평양에 들어가게 됐는데 북한에서는 VIP인 거예요. 어머, 왜? 남조선에서 온 귀빈이다. 어느 정도 귀빈급이었냐면 저희 이만갑에서 했었잖아요. 문익환 목사, 임수경 대학생. 맞아. 그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다녔습니다. 뭘 했냐면 일단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고요. 그리고 김부자 찬양 기록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방점이 여기에 찍힙니다. 북한에서 직접 지령을 받았어요. 그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준비해준 또 잠수함을 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셔틀 타고. 셔틀, 왕복 티켓. 그렇죠. 그러니까 황인호는 이렇게 해서 진짜 찐 간첩이 된 거예요. 그래요. 남한 사람인데 정말 간첩은 따로 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에이스는 누굽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오늘의 간첩 에이스입니다. 황인호를 북한으로 끌어들인 진짜 최종 보스. 황인호가 타고 갔던 반잠수정에 그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인물. 민중당 창당에 깊게 관여했고 무려 거액의 정치 자금까지 된 물주. 북한으로부터 직접 활동비를 공작금을 수령해서 민중당에 자금을 댔던 그녀. 여자예요? 자, 대선을 쥐고 흔들다 못해서 남북 첩보사, 어쩌면 세계 첩보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인물이고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대선을 뒤흔든 이 여간첩의 실체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위로, 이선신. 엄청나네. 오마이갓. 평범한 70대 할머니. 고위급 간부요? 서열 22일. 대박이다. 20년간 발각되지 않고 살았던 얘기입니까? 진짜 할머니신데 그냥 동네. 아니, 뭔 말이야? 끝까지 적발되지 않았던 가장 완벽한 간첩. 할머니 간첩으로 보통 일컬어졌던 안 붙잡혔어요. 굉장히 유명한 간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 노린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갖고 간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선실이라는 이 할머니는 37살 늦은 나이에 북한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하는 양성소에 들어갑니다. 간첩 훈련을 받고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이듬해죠. 1963년도에 김일성한테 직접 제의서를 보내요. 근데 그 제의서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공작원이 되어서 조국 통일을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고 싶다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일성은 이선실을 공작원 전문 양성 부대인 695 군부대에 입소를 시킵니다. 이 695 군부대라는 것은 굉장히 북한에서 간첩 훈련 교육하는 양성소로 유명한 곳인데 적들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아는 우리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높은 격돌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활 던지기 그리고 무술부터 시작해서 폭탄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법까지 배운 엘리트 간첩 코스를 그대로 발습. 저 할머니가? 네. 활 던지기 하고 무술하고 폭탄까지 직접 만드는 거죠. 아니 그냥 손두부 정도 만드시고. 여자가 그렇게 이곳에서 3년 정도 간첩 훈련을 받고 간첩으로 거듭난 이선실이 드디어 북악산이라는 코드네임을 부여받고 남한으로 파견되죠. 그렇게 이분의 간첩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산 좋아해. 반차 잘라주는 그냥 동네 할머님 같으신데 그때 이제 잠입했을 때 포착된 사진이 있습니다. 뭐야? 여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저 이선실 할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간첩이야? 너무 푸근하고 좋잖아. 근데 원래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허물어질 때 그때 파고들잖아요. 진짜 못됐다. 이선실 할머니도 그런 푸근함을 이용해서 남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일단 먼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황인호 있잖아요. 황인호를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황인호의 어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언제 접근을 했냐? 민중당 창당식에 앞서서도 이선실이 계속 그 당의 운영 자금을 댔다고 했었잖아요. 황인호의 어머니도 민중당 창당식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잖아요. 네. 이 사람 아들이 셋인데 다 노동운동을 해서 실제로 감옥도 갔다 오고 뭐 한 아들은 서울대 다니는데 대자보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됐어. 우리 과인데? 그럼 내가 저기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만한 수박을 들고 그 황인호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나 네 아들 한 명을 양자로 삼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 황인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부자. 돈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마침 황인호가 안기부에 찍혀가지고 탄광 노동자로 활동했지만 그 뒤로 뭐 변변한 직업 없이 계속해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십니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럼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공화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 어떤 공화국? 어떤 북한으로 가자. 고생 끝난다. 근데 당시 상황이 그랬잖아요. 황인호는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 넘어가요. 그런 꼬심에 넘어갑니다. 왜냐면 너무 인자한 할머니가 너 고생 끝났다. 북한으로 가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된다. 너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설득한 끝에 같이 황인호 손을 잡고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이선실 할머니 나이가 70이었어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외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황인호를 끝까지 완벽하게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같이 굳이 반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안기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선실이 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몰랐을 뿐이지 이선실 같은 간첩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안기부에서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0년대 초반 북한의 대남 사업부의 한 간부가 한국으로 망명을 와서 우리 이 공안 당국에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북한의 간첩 활동은 이렇다. 근데 그때 야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거물 간첩 그야말로 슈퍼 엘리트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찾았어요. 그 거물 슈퍼 엘리트 간첩 누구지? 누구야? 근데 털끝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전혀 단서도 없이 완전 깨끗하게 활동을 해서 도대체 그 이선실이 이선실인지 안기부에서 전혀 몰랐어요. 모든 게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순간 또다시 황인호 씨의 결정적인 진술이 나옵니다. 총책이었던 할머니요. 많이 늙으셨죠. 한 번은 할머니가 소개해준 북한 간첩을 만났었거든요. 어떤 남자였는데 대방역에서 만나서 장승배기 쪽으로 같이 걸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근처가 전부 주택가잖아요. 그쪽을 가리키면서 우리 집이 이 근처 2층 집인데 방 하나는 가난한 모녀한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억나는 말이 우리 집 앞에 방범 순찰함이 있어서 너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파출소에서 집집마다 붙인 순찰함이요. 경찰들이 수시로 집 앞에 오잖아요. 혹시나 들키면 어쩐지 하면서 걱정하시던데요. 제가 그 간첩한테 볼펜을 빌린 일이 있었거든요. 동네 사우나에서 개업 기념으로 준 볼펜이라고 거기에 그 대방 사우나라고 써 있더라고요.
할머니가 사는 곳도 그 대방 사우나 근처 아닐까요? 아니 근데 좁혀지긴 하는데 대방 사우나에 2층 집 모녀가 있어요. 볼펜을 돌린 적이 있는 대방 사우나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대방 사우나를 먼저 가면 되겠네. 안기부 직원들이 직접 이 장승배기 일대를 뛰면서 이번에 대방 사우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대방 사우나가 안 나왔어요. 뭐야? 대신 찾은 게 하나 있었는데 대방 목욕탕이라고 쓰여진 목욕탕을 하나 찾은 거예요. 한 안기부 직원이. 자, 들어갔어요. 혹시 사장님 개업 때 기념품 돌리셨나요? 예. 기념품으로 혹시 볼펜 돌리셨나요? 예. 어머. 혹시 맞네. 볼펜에 목욕탕이라 안 쓰고 대방 사우나라고 쓰였나요? 예. 어머. 혹시 이 볼펜인가요? 네. 네, 예스. 찾은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어이구야. 여기예요. 드디어 안기부가 수색을 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이제야 찾아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대방 목욕탕을 찾았다고 우리가 막 좋아했지만 목욕탕이랑 이선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선실이 소개해준 북한 간첩이 건넸던 볼펜에 새겨진 명칭이 대방 사우나인 거지. 어쨌든 어마어마한 단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목욕탕 중심으로 이 주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발품을 팔다 보니까 할머니를 아는 것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래, 이렇다니까 꼭. 이 동네에 되게 오래 살았던 30대 여성이 이 할머니? 저 2층 집에 사는 할머니. 딱 집 앞에 방범 순찰함도 있고 2층에 지금 뭐 이 약간 가난한 모녀가 산다고 하고 안기부 직원은 여기다 하고 급습을 한 거예요. 팡! 자, 그럼 그 할머니 이름이 그러면 이선실 맞죠? 예? 이선실이라니요? 그 할머니는요 이선실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다 오셨고 이름은 신순녀예요. 뭐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 일교포라고요? 자, 이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복잡해. 지금부터 해도 1시간 더 해야 돼. 너무 복잡해. 왜 복잡할까요? 이선실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완전이에요. 이선실은 잡히지 않았어요. 네. 이선실은 지금 이 시점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반전입니다. 아까 안기부가 나름 열심히 대방동 사우나 찾았죠. 찾았어요. 신순녀라는 정체도 어렵게 밝혀냈어요. 이때 안기부의 입장에서는 잡았다. 야, 신순녀만 잡으면 그냥 다 밝힐 수 있어. 야, 이번 대선 끝났어. 그런데 애석하게 신순녀 진짜 이름 이선실은 이미 2년 전에 북한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2년 전 1990년에 평양에 갔는데 뭐 타고 간지 알아요? 또 잠수정 타고 갔어요. 또 누워갔어요? 또 누워갔어? 양아들이 잡힌 것도 2년이 넘고 나서 잡힌 거네. 그러니까 이미 2년 전에 간첩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수행하고 정말로 평양으로 금이 환영해서 공화국 영웅 칭호 받아서 승승장구하던 때에 우리 안기부가 역시 대방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선실은 2년 전에 이미 한국을 떴고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선실이 2년 전에 뿌려놓은 씨앗이 나비 효과처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선실이 중부지역당을 만든 건 사실이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기부에서 발표한 그 400명 명단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첩 조직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예, 아마 그 사람들은 조직을 만들어도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명칭이 중부지역당이다 이걸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였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결국은 대선용 부품 공작으로 이걸 좀 부풀렸죠. 부풀렸죠. 네, 크게 부풀렸는데 그건 뭐냐면 민자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3당 야합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보수로 가가지고 야합을 해? 그 자체가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큰 사건 하나 딱 터지고 특히 그러면 이제 보수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이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획을 한 거죠.